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민주당 내 역학구도의 가늠자, 또 뇌관 이렇게 지목이 됐던 임종석 전 실장이 컷오프가 됐고 그 터진 뇌관은 어제 의총 현장에서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총선 앞둔 체질 개선 과정인지 아니면 심리적 분당이란 파국까지 온 건지 오늘은 최재성 전 수석과 함께 주요 전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동 판매기 유통업체가 무료 렌탈이라더니 잠적해버리는 일이 있었고 또 수십억의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가 물어야 했다라는 보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비슷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회부 윤웅성 기자가 취재한 내용 추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큐 의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의 대표자 등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업무 개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는 300건을 넘어섰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연세 세브란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환자 피해가 300건이 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진료 공백이 하루하루 길어질수록 환자들의 마음은 타들어갈 텐데요. 중대본은 어제 하루 의사 집단 행동과 관련된 피해 신고가 26건이 추가로 접수돼서 누적 30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술 지연이 2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취소와 진료 거절이 30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환자 피해 관련 법률 지원 상담 건수도 67건으로 늘었습니다. 응급실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현재 상급 응급실들은 위급한 중증 환자만 가려받고 있는데도 이곳 세브란스 응급실을 포함해 빅5 병원 응급실 대부분은 남은 자리가 없거나 모자랍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 여파는 구급대로까지 이어져서 소방청은 전공의 집단 사직 뒤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할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상황관리센터에 갈 곳을 찾아달라 요청하는 경우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4%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의 복귀 압박도 강도를 더하고 있는데 전공의 대표들의 자택에 업무 개시 명령이 송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제 의협 비대위 전현직 간부 5명과 이 선동글을 올린 성명 불상자들을 고발한 데 이어서 오늘 아침에는 각 수련병원의 전문의 대표들을 찾아서 직접 업무 복귀 명령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업무 복귀를 명령했는데 복귀 시한 하루 전인 오늘 직접 송달을 마치면서 미복귀 시 사법 절차를 진행할 때 송달 효력을 두고 다툴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내일까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3개월 이상 자격 정지와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의사 단체 행동 관련 첫 고발에 이어 미복귀자 사법 절차까지 준비까지 전방위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다만 정부는 한편으로는 필수 의료진을 위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과 관련해 내일 공청회를 여는 등 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혀서 이 전공의들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네, 이렇게 환자 피해는 304건,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8회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가 9천 명에 육박하면서 전국적으로 의료 공백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환자들 또 남아있는 의료진 모두 힘든 상황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고재형 기자. 네, 제주대학교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공의 집단 이탈 8회째, 지역 상황도 갈수록 좋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이 벌써 9일째로 접어들었는데요. 의료 기반이 서울보다 적은 지역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환자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줄다리기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 숫자가 9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전공의 141명 가운데 77%가량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제주에선 사실상 상급 병원 역할을 하는 제주대학교 병원이 가장 많은 전공의 이탈이 발생했는데요. 그 여파로 병원은 수술실을 12개실에서 8개실로 축소하는 등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내 일부 종합병원은 전공의 이탈 이후 병상 가동률이 평소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 위주로 받으면서 응급실 이용률도 평소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 상황이 길어지면서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까 걱정이 큰데요. 환자 몇 분을 만나봤는데요.
어떤 환자분은 서울 소재 병원에서 추가 진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전공의 이탈 때문에 진료 계획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전공의가 빠진 자리를 지키는 나머지 의료진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남아있는 의료진의 모습을 지켜본 환자 보호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문의도 좀 바빠지고 이렇게 해서 특히 제가 느끼기에는 이 간호사분들이 평소보다 그 움직임이 너무 그 빠르게 이렇게 막 바쁘게 지치게 뭐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임의 계약이 이달로 끝나는 데다 4년차 전공의 이탈이 현실화하면 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병원 업무 마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제주도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는 등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도지사가 도내 종합병원과 공공병원 등 8곳 병원장과 함께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주도는 환자 중증 정도에 따라 치료 병원을 선정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응급의료 전단 의료 지원단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대통령실은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어제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했다는 질문에 대해 의료계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사협회는 의료계 대표성을 가지기는 어렵다면서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제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친문 좌장으로 불리는 홍영표 의원을 사실상 컷오프하기로 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 자신을 공천 배제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의 추가 공천 결과 발표, 또 임종석 전 실장 회견 내용까지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 종로의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 단수 공천 등 전국 지역구 9곳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은 전략 지역으로 지정해달라며 당 전략공천관리위로 심사를 넘겼는데요.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의 인천 부평을과 김근택의 기동민 의원의 서울 성북을, 친명 안민석 의원의 경기 오산 지역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략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구 현역 의원은 사실상 공천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민석 의원은 친명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며 공관위 결정에 유감을 표했고, 홍영표 의원은 아직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공관위 발표 전 진행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략 지역 지정은 자신을 밀어내기 위한 작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어제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에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임 전 실장은 최고위의 답을 듣고 자신의 최종 거취를 말하겠다며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완전히 닫아두진 않았습니다. 대표적 비명계인 오선 설훈 의원은 오늘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설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연산군처럼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전체주의적 사당을 만들었다며 탈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친문 등 비명계에 공천 불이익이 집중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미리 정해진 시스템과 투명한 심사 결과로 좋은 후보가 골라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현장 정책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는 세대 교체는 있어야 하며 변화의 과정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일부 의원의 탈당은 안타깝다면서도 자신이 질 것 같으니 경기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음 궁금한 속보이기도 한데 국민의힘 오늘 영남권이 포함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죠? 네, 국민의힘은 오늘 전통적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등 24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잠시 뒤인 4시 10분쯤에 결과가 공식 발표될 예정인데 김기현 전 대표와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맞붙는 울산 남구 을 등이 관심 지역입니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김민수 당 대변인이 경쟁하는 경기 성남 분당 을의 경선 결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구 현역 의원이 탈락한 사례는 한 번도 없어서 이른바 현역 불패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도 교체로 봐야 한다면서 민주당에 비해 잡음 없이 공천이 이루어지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울산 남구갑 3선 이채익 의원에 대해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공천 배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총선 후보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영남권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의 요청으로 부산에서 서울 영등포 을로 출마 지역을 옮겼다가 경선 포기를 선언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재배치 논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사무총장은 본인 의사가 중요하다면서도 수도권 등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역할을 했으면 하는 지역들이 있다면서 박 전 장관이 함께 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종인 공관위 체제를 갖춘 개혁신당은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 후보자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개혁신당은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지역구 신청을 받고 다음 달 7일부터 공관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양당을 비판하며 이번 총선은 권력에 미쳐있는 고인물을 심판하기 위한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수도권 지역 출마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확정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저출산이 심각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4분기 0.6명대로 추락했습니다. 출산율은 올해 연간으로 0.68명까지 떨어지고 지난해 23만 명까지 감소한 출생아 수도 더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지난해 1분기 0.82명이던 합계 출산율은 2분기와 3분기 0.71명으로 떨어진 뒤 4분기 0.65명까지 추락했습니다. 연간 합계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줄었습니다. 2018년 0.98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합계 출산율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0.55명으로 가장 낮았고 세종과 전남이 0.97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넘은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2021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합계 출산율은 1.58명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은 0.81명으로 최하위였습니다. 바닥을 모르는 저출산은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는 2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2017년 30만 명을 웃돌던 출생아 수는 2020년 30만 명대 아래로 떨어진 뒤 계속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은 저희가 전망한 거는 0.68이었습니다. 올해는 출생아 수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예측은 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균 출산 연령은 33.6세로 1년 전보다 0.1세 올랐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6.3%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별 출생아 수는 40대 후반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감소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임신 32주가 되기 전에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국민의 의식 변화로 남아 선호 사상이 확연히 사라진 만큼 해당 조항이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막는 데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홍민기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줘도 위법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료법 제20조 2항은 임신 32주가 되기 전에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부모나 주변 사람에게 알리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거쳐왔는데요. 초기에는 태아 성별 고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에 남아있던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성별을 알게 된 부모들이 낙태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였는데요.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32주 전까지만 태아 성별을 알릴 수 없도록 법입니다. 하지만 임신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부부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인 부부 세 쌍도 성별을 이유로 한 임신 중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현행법이 부모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가 부부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헌재는 먼저 1993년 이후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성비가 꾸준히 균형을 이루는 등 국민의식이 발전하면서 남아 선호 사상이 확연히 쇠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해 고발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1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고 현실적으로는 임신 12주 전에도 분홍색 옷, 파란색 옷 등 표현을 통해 태아 성별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세태도 고려합니다. 해당 조항은 더 이상 태아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막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청구인 습도 선고 후 헌재가 시대를 반영한 결정을 내렸다며 불법으로 내몰렸던 의사나 부부들을 위한 선고로 생각한다고 환영했습니다. 다만 이종석, 이은혜, 김영주 재판관은 남아 선호 사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성별 고지가 낙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성별 고지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 입법을 위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의료와 출산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규정한 이른바 임대차 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나 수단의 적합성 모두 적법하다 이렇게 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부장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오늘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임대차 보호법 조항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31일 개정 임대차 보호법 조항이 처음 시행된 이후 3년 7개월 만에 나온 판단입니다. 헌재는 우선 심판 대상 조항은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은 물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하는 수단의 적합성도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거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공익이 큰 반면 임대인의 계약 자유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비교적 단기간 이뤄져서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헌재는 개별 조항마다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점도 합헌의 근거로 들었는데요. 우선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횟수는 1회, 행사 가능 기간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제한되고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액수를 직접 통제하거나 인상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고 인상 비율도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월세와 전세보증금의 전환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 역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합헌이 결정된 이른바 임대차 입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7월 처음 시행됐습니다. 2년 임차 계약 후 추가로 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묶는 것 등이 핵심인데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란 입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전세값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기는 등 시장을 혼란하게 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법 시행 직후부터 헌법소송이 뒤따랐는데 2020년 8월 한 시민단체가 임차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제대로 된 심리 없이 각하됐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에는 주택 임대인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이번 헌법소원 심판은 본안 심리까지는 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인천에서 전세 사기를 당해 세상을 떠난 첫 번째 희생자 일주기를 맞아 피해자 단체들이 모여 내일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치권이 사안을 정쟁으로 삼지 말고 신속하게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피해자들에게는 지금 삶이 걸린 문제고 전 재산이 걸린 문제고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이것을 정쟁화시켜서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양심이 있으시면 더 이상 이거 정쟁의 재료로 삼지 마시고 정말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될 민생입니다. 여야가 마음을 합해서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지금도 건물이 경로로 넘어가는 가운데 개인 위생을 생각하는 젊은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성비리 특별법은 반드시 튼튼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피해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나은 대한민국 미래를 그릴 줄 아는 정부와 국민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폐 공장에서 아이돌 화보 촬영을 하다가 추락 사고가 나 4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폐 공장 2층에서 바닥 콘크리트가 무너지는 사고가 나 아이돌 화보 촬영 작업을 하던 제작진 4명이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긴급히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10대 피의자의 과거 전력과 성향을 고려할 때 언론의 관심을 받고 싶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신사동에서 배현진 의원의 머리를 10여 차례 내려친 10대 피의자 A군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전남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응급 입원된 A군을 4차례 조사하는 동시에 휴대전화와 노트북 포렌식 분석을 통해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배우는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한 달 넘게 수사한 끝에 경찰은 A군의 우발적인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범행 2시간 전쯤 집을 나서 범행 장소로 향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연예인 지망생이 해당 건물 식당에 예약한 사실을 오픈 채팅방을 통해 확인하고 사인을 받으려고 1시간 넘게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그러다 미용실을 찾은 배 의원을 우연히 마주치자 A군은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돌은 콘크리트 소재로 당일 집에서 나올 때 화단에서 주웠는데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돼 평소에도 자주 돌을 들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군의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확인해 본 결과 배 의원을 검색한 흔적이 있긴 하지만 상당 기간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정인을 노리거나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경복궁 남벼락 낙서범 영장실질심사 때 지갑을 던지고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찰서를 나오는 배우 유아인 씨에게 커피를 던진 인물이 A군과 동일 인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과거 행적 등을 고려할 때 A군이 평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A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경복궁 낙서범을 보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가 우연히 겹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A군이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 보호 입원 상태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혼 문제 등으로 다투던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50대 A씨가 오늘 두 번째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끔찍한 범죄를 평생에 걸쳐 사죄해도 턱없이 모자랄 거라면서도 다툼 도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A씨 측은 부친이 범행 경위와 사회성 등을 알고 있다며 다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알려진 A씨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 측 의견도 들어야 한다며 고민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경기도 일대 사우나 등을 돌아다니며 3,6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일부터 열흘 동안 수원과 안산, 부천시 등에 있는 사우나 20여 곳에서 다른 손님들의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절도한 신용카드를 사용해 8천만 원가량 명품 의류 등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암호가 걸려있어 개인 신상 파악이 어려운 다크웹 등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해 마약류를 유통하고 판매한 45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상자산으로 돈을 보내고 특정 장소에 숨겨져 있는 마약류를 건네받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는데 검거된 인원 가운데 90% 가까이가 20, 30대였고 10대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나들목 부근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와 SUV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숨지고 사고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 정유정은 법정에서 피해자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한 정유정은 항소심에서도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심 무기징역 판결이 무겁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은 정유정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치소 접견 때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증거로 제시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해당 대화에는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검찰 설명이지만 법정에서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정유정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준비한 원고를 읽었습니다.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앞으로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며 믿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는 말로 법정에서의 마지막 진술을 마쳤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 안에서는 있지만 글쎄요. 근데 사실 집행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서 사형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유정이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는데 항소심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이처럼 사촌과 사돈이 되는 상황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법무부가 근친혼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겁니다. 자, 현행 민법에서는 이처럼 8촌 이내 혈족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척 사이의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자, 이번 연구 용역을 맡은 현소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제안을 한 이유를 5촌 이상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제안이 실제로 반영이 된다면 사촌의 자녀와 결혼을 한다거나 나의 자녀가 사촌의 자녀와 결혼을 하는 육촌 관계 결혼도 허용되는 건데요. 바로 논란이 이렇습니다. 유림이 가족을 파괴하고 그리고 성씨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법안을 제정하면서 관련 단체나 우리 오랫동안 지켜왔던 문중이나 이런 집단하고 한 번도 상의도 없고. 네, 논란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법무부가 급하게 입장을 냈습니다.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근친혼 범위의 축소 계획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 동행 카드 이용자들이 대중교통비를 한 달에 3만 원 정도 아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23일 시범 운영 첫날부터 기후 동행 카드 이용을 시작한 사람은 약 10만 명이며 월 평균 57일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10만 명 가운데 카드 가격인 6만 2천 원 이상을 사용한 사람은 8만 4천여 명으로 30일간 평균 9만 1,900원을 사용해 약 3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네, 충남 예산군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들도 대부분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이 직접 차를 몰면서 다른 교통 약자를 돕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운영을 위탁받은 지체장애인협회가 이상한 원칙을 내세우며 장애인 운전기사 자리에 비장애인을 고용하기로 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예산군에서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를 운영하는 교통약자 지원센터입니다. 승객을 돕는 운전기사 대부분 장애인으로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탁 운영자인 지체장애인협회가 계약이 끝나는 운전기사 3명의 재지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해버렸습니다. 3월 달에 나가시는 분들이 3분 계신데 서류 전형에서 다 불합격을 시켰습니다. 대신 이 자리들은 모두 비장애인으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운전기사는 모두 10명입니다. 지금은 그중 7명이 장애인이지만 머지않아 4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 고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운영 규정을 무시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비장애인으로 채워 일을 하려고 하고 장애인들을 밀어내는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협회는 원칙을 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입을 뽑는 채용 공고를 냈기 때문에 경력자인 기존 장애인 노동자들을 탈락시켰고 나머지 지원자가 전부 비장애인이라 그중에 뽑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관리 책임자인 예산군은 어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고용 시 드는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기존 운전자 재계약을 유도하는 행정 지도까지 했지만 협회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연장 계약을 하게 되면 호봉을 이제 인상시켜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면 부담을 하겠다. 그런 뜻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콜택시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협회는 군의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장애인 노동자들은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1년 단위 계약을 무기 계약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충남 다른 12개 시군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예산군 역시 협회에 무기계약직 시행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협회가 거부하면서 논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군의회는 행정지도와 공문을 따르지 않는 협회에 예산군이 운영권 회수 등 더 강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팀장, 즉 공무원분들이 파견, 사무국장 대행 업무를 보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후에 다시 행정으로 복귀하셨던 일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장애인 노동자들은 어렵게 구한 일자리가 이상한 원칙 때문에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해달라며 군청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YTN 뉴스큐 계속됩니다. 3월 봄의 시작부터 매서운 꽃샘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까지 동반하며 중부지방은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 제주도에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이 통과하는 건데
낮에는 충청 지역까지 비가 확대되다 밤에 그치겠습니다. 강수량은 많지 않겠지만 이 비가 꽃샘추위를 불러옵니다. 비가 그친 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3월의 첫날,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그 다음 날에는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동반돼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 전망입니다. 봄의 시작에 한겨울 차가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해안가에는 강풍주의보,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에도 3월 상순까지 강풍에 비, 눈이 내리는 변덕스럽고 궂은 날씨가 반복될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3월 중순부터는 기압계가 안정을 되찾으며 맑고 포근한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복귀 시한 D-1. 의사협회는 정부가 전현직 지도부를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전체주의 국가라는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의사협회가 의료계를 대표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 협상 파트너로 삼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협회는 비대위원장 등 전현직 지도부 5명에 대한 고발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사직서 제출을 금지하는 것도 모자라 전공의 집까지 찾아가 업무 개시 명령을 전달한 것은 소헌법적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날 북한에 빗댄 데 이어 전체주의 국가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든 정부가 명령만 내리면 그것이 곧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고 대화 타협보다는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마련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도 실효성 없는 조치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의사협회가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느냐며 자격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 집단 행동을 접고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대화 일정을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즉시 이에 화답하겠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의사협회의 대표성을 부인하며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이 대화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의 이 같은 공세는 전공의와 교수, 대원이들의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점을 파고들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장 반발하고 있는 의사협회를 배제하고 새로운 대표 협의체와 대화를 통해 사태를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의사협회는 자신들이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라며 정부가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이처럼 의대 증원 방침에 정부와 의료계가 맞서면서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 응급의학과 교수가 이러다 사직이 아니라 순직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조용수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자신의 SNS에 다 잡아다 깜빵에 쳐넣든지 그냥 맘대로 하라고 손을 털든지 어느 쪽이든 좋으니 평소처럼 화끈하게 질러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썼습니다. 또 응급의학을 전공하고 대학병원 취직한 게 죄는 아니지 않느냐면서 코로나 때부터 나라에 무슨 일만 생기면 제 몸이 갈려나간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2월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와 사법 절차가 불가피할 거라고 최후 통첩을 한 건데요. 네, 특히 면허 정지 기간을 최소 3개월로 명시했는데 이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자 정부가 최종 복귀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2월 마지막 날까지 복귀하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며 3월부터는 최소 3개월 이상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면허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는 이 석 달이 정해진 수련 기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의들에게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겁니다. 과목별로 4년 수련 전공의는 최소 3년 10개월, 3년 수련 전공의는 2년 10개월을 일해야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인턴 의사들도 1년 12달 중 최소 10달 이상 근무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2달 넘게 쉬게 되면 한 해를 통째로 날리고 결과적으로 전체 수련 일정이 1년 미뤄지는 겁니다. 정부가 면허 정지 기간을 최소 3개월로 명시한 것도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모든 전공의가 처분 대상이라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라든지 주동자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 따라서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게 가능한데요. 행정법상으로는 일괄적으로 모든 그 가담자한테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게 가능하고 그게 오히려 이제 평등의 원칙에 맞다라고 이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간호사들이 채우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각 병원장이 재량으로 정하게 해 의료사고 등 분쟁의 책임을 일선 병원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공의 업무를 다른 직군이 대신하는 데 한계가 명확한 만큼 정부의 채용 통첩에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반응할지에 따라 의료 공백 확산 여부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고려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에게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체계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의는 오늘 복지부와 경찰이 필수 의료 최전선에서 고된 업무를 묵묵히 해온 전공의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언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고가의 자동 판매기를 무료로 대여해준다며 접근한 한 유통업체가 할부 계약을 맺게 하고 잠적을 해 자영업자들이 무더기로 빚을 지게 됐습니다. 네, 관련 보도가 나간 이후에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사회부 윤웅선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고액 할부 주의보, 무료라고 하면 아무래도 누구나 혹하기 마련인데 이번 피해가 어떻게 발생한 건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일단 YTN에 제보가 들어온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키즈 카페를 운영하는 유모 씨는 2년 전에 각종 자동 판매기를 유통하는 업체, 편의상 D사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D사로부터 렌탈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커피 자판기를 유 씨의 가게에 무상으로 빌려주고 원두 등 재료까지 무료로 공급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신 유 씨가 자판기를 관리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8대2 정도로 나누자는 것이었는데요. 유 씨는 수익 대부분을 D사가 가져가고 가게 공간도 일부 내어주긴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인건비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유 씨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렌탈비를 페이백을 해주겠고 대신 관리는 사장님이 하시고 매출 쉐어 부분을 좀 적게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코로나 힘든 시기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문제는 경영난을 호소하던 D사가 갑자기 지난해 말 잠적해버렸다는 겁니다. D사는 자판기를 유 씨가 할부로 구매하면 매달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업체가 페이백 형태로 유 씨에게 입금해주고 계약이 끝날 때 다시 기계를 가져가겠다고 했는데요. 네. D사가 잠적해버리면서 유 씨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나머지 할부금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주 취재를 시작할 때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70여 명이었는데 보도가 나간 이후에는 벌써 1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자판기 한 대당 평균 한 2, 3천만 원 정도 하고 한 사람이 여러 대 설치한 경우도 있어서 피해액은 최소 수십억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아까 8대2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유통업체가 그만큼 이제 수익을 많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자판기까지 공급하고 또 원재료까지 무상으로 공급을 하면 유통업체 입장에서 남는 게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점이 피해자들도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D사 제한의 자판기를 3대나 설치한 한 무인 매장은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동 인구도 적은 곳이어서 큰 매출을 기대하긴 어려운 곳입니다. 실제 자판기 수익은 매달 15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와 비슷한 할부금에 재료값, 또 자영업자들에게 나눠주기로 한 수익까지 배분하고 나면 매달 적자였습니다. 꽤 많은 매장에서 이렇게 적자였는데도 D사는 매달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할부금을 일정 기간 실제 내줬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이 기계를 이만큼 대여를 해주고 그만큼 매출이 발생 안 될 거를 알면서 여기 수익이 정말 10,000원 이상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 냉동고로 인해서 전기세가 더 많이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수익도 없고 냉동고로 전기세만 나갔다까지 들어봤는데 잠적한 유통회사가 자선단체는 아닐 테고요. 적자가 나면서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었던 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네, 렌탈사를 통해서 자판기 값을 벌 수 있었기 때문으로 네.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렌탈사는 자동차 구매할 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할부를 해주는 캐피탈사나 카드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시불로 차량을 구매하기에는 비싸니까 카드사가 대신 자동차 제조사에 대금을 주고 소비자들은 카드사의 원금과 이자를 매달 내는 방식인데요. 마찬가지로 D사는 자판기를 렌탈사에 판매하고 동시에 렌탈사와 자영업자들이 할부 계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사는 본인들이 구매한 자판기 값보다 많게는 2배 가까이 비싸게 렌탈사에 팔아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말은 빌려 쓰는 렌탈이지만 실상은 할부 계약이어서 결국 자영업자들은 살 생각에도 없던 자판기를 렌탈사가 높은 가격을 주고 구매한 대금에 본인들이 이자를 더해서 훨씬 더 비싸게 구매한 셈이 된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문제는 유통업체의 1차 책임이 있긴 하겠지만 그 렌탈사 덕분에 이런 사업 구조가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렌탈사에는 책임은 없을까요? 맞습니다. 말씀대로 중간에 렌탈사가 없었다면 시중 판매가보다도 훨씬 비싸게 할부로 자판기를 가게에 들여놓을 자영업자 없었을 겁니다. 때문에 렌탈사가 자판기를 구매하고 할부 계약을 진행할 때 가격은 또 합리적인지, 자영업자들이 실제 구매자가 맞는지 등 꼼꼼히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공급이 부족한 그런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본다고 한다면 렌탈 업체에서도 정상 렌탈과 관련돼서 확인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자영업자들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렌탈사 입장에선 시중가보다 비싸게 자판기를 사더라도 계약을 맺는 자영업자들에게 원금의 이자까지 더해서 받아 넘기면 되니까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D사와 계약했던 한 렌탈사는 규정에 따라서 실제 자판기 설치 여부 확인 등을 거쳤다면서 지금은 D사와의 거래 중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할부 계약을 하는 물품의 가격이 너무 높지 않은지 점검하는 등 향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렌탈사들 역시 D사에게 자판기 값을 다 준 상황에서 할부금 연체가 늘어나고 또 자영업자들의 완납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라서 피해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잠적한 유통업체의 무리한 사업으로 자영업자도 또 렌탈사도 피해가 발생했는데 수사는 어떻습니까? 네, 조만간 수사 주체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일부 자영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사기 혐의로 D사에 대해서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고요. 단체 대여방에서 모인 피해자들끼리 집단으로 조만간 검찰에도 고소장을 낼 계획입니다. 렌탈사들도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데 추후 D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나 손해배상 등 소송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수사나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사실 과거에도 무료 체험을 빙자해서 비싼 헬스기구 등의 할부 계약을 맺게 하고 몇 달 동안은 대여료를 내주다가 잠적하는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납 등 자금 지원을 전제로 한 할부 계약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직접 내가 렌탈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비싼지 비싸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거든요. 일단 렌탈비 지원을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을 때의 피해를 생각해서 자기 명의로 할부 계약을 하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의심스럽다면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거나 문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수사하러 가기 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사회부 윤웅성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수 MC몽이 가상화폐 상장을 위해서 뒷돈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프로골퍼 안성현 씨 사건과 관련해 법원 출석을 거부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증인 소환장을 받고도 공판에 나타나지 않은 MC몽에게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MC몽은 지난달 16일과 어제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아 각각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MC몽이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억 5천여만 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박모 회장을 송치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쯤부터 반년여 동안 국회의원 10대 명에게 협회 돈 1억 5천여만 원을 정치 후원금으로 보내놓고 업무 추진비로 쓴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박 회장이 후원금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네, 전공의 복귀 시한 하루 앞두고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분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중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의 실망과 우려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계시는 의료진의 부담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분들께 내일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디 국민과 정부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고 더 늦지 않게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길 거듭해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전공의분들이 일하는 환경과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낮은 보수와 살인적인 일정으로 개인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상황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의료 개혁과 정상화의 최우선 과제로 전공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충분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며 존경받는 의사의 꿈을 키우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의 부담을 줄여드려야만 비상진료체계가 유지 가능합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우선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별도의 예비비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연장 근무와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을 통해 상급 종합병원에서 중증 입원 환자 진료 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지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의 입원 수술은 상급 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일반 병원에서 진료받는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중증, 응급 환자 치료를 위해 대체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술 등 필수적인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수 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에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진료 지원 인력 시범 사업을 시행하여 간호사 분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한 데 이어 군의관과 공보의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면 수술 지연과 응급실 축소 운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복지부, 국방부, 지자체에서는 투입되는 군의관과 공보의들이 병원 현장에서 즉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병원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료진분들과 병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정부의 비상진료정책에 적극 호응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공의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내일까지 꼭 돌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분들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내용은 한덕수 국무총리 모두 발언이고요. 5시부터 회의가 시작이 돼서 아마 열리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발언을 잠깐 소개했는데 복귀 시한 하루 앞두고 크게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복귀를 거듭해서 요청을 했고 또 비상 진료 체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 꼭 돌아와서 환자를 돌봐주길 요청을 한다. 그리고 내일까지 복귀를 요청하며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료 공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는데요. 구체적으로 공보의 150명, 또 군의관 20명을 3월 중에 우선 투입하겠다. 그래서 중증 응급 환자를 위한 치료를 위해서 대체 인력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감사의 마음도 표현을 했는데요. 의료계 사태와 관련한 추가 속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공익사업 무분별한 토지 수용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중토위, 그러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공익성 심사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요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전국 곳곳에서 토지 수용 보상을 놓고 갈등이 심각한 분위기입니다. 제보는 Y,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김포 풍무지구, 학교와 녹지 7천 가구 규모의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지하철 5호선이 연장될 풍무역 인근 토지입니다. 이곳의 원주민 150여 명은 토지 수용 보상 문제를 놓고 시행사 측과 지난 2017년부터 갈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토위는 이 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유지 75% 이상을 협의로 사들이고 매매를 거부한 원주민들과는 왜 협의가 안 됐는지 이유를 밝히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청 산하의 지토위, 즉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조건 불충분을 권고사항이라며 토지 수용을 결정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지토위가 중토위 결정을 무력화시켰다며 반발했습니다. 토지적인 관계자들이 150명이 여분이 과도한 보상 요구를 좀 편성해서 지금 소용제결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1,7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조성을 추진 중인 대전 도안지구도 상황은 마찬가지. 중토위가 공익성 심사에서 80% 사유지 확보를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확보율은 65%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대전시 지토위는 원주민이 숨지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토지 수용을 의결했습니다. 이처럼 지토위 승인으로 공익성 심사가 무력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토위에서 너무 그 이해관계나 이런 지역의 이해관계나 이런 데 너무 매몰되는 것들이 아니냐. 결국은
지역의 지자체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 중토위는 공익성 심사에서 내건 조건은 꼭 지켜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 수치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며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80%라는 게 기계적인 수치가 아니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명기를 해가지고 신청하도록 조건부가 돼 있기 때문에 뭐 하나도 변경을 못한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업이 아마 실무적으로는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우리라 생각은 됩니다. 중토위에선 최근 3년간 매년 2,000건 넘게 심사가 이루어질 정도로 토지 수용 관련 갈등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토위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은 지토위에서 바꿀 수 없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10년 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국내 기업들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미래 산업을 논의합니다. 저커버그 CEO는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조조환 LG전자 사장을 만나 확장 현실 등 웨어러블 기기에 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만나 AI 반도체와 생성형 AI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전망입니다. 저커버그 CEO는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 있던 안중근 의사의 미공개 유목이 경매에서 13억 원에 낙찰이 돼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옥션은 어제 서울 분더샵 청담에서 진행이 된 경매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목이 6억 원에 출품돼 13억 원에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지만 산색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는 뜻의 이 유목에는 안 의사의 손도장과 함께 1910년 3월 리순감속에서 썼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유목을 구입한 한미반도체는 독립유권자의 후손으로서 자부심과 애국정신을 강조했던 고 광록원 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안 의사의 유목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그래픽을 잘못 사용한 YTN의 방송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YTN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 이 전 위원장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YTN 편집부 PD 등 3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방송사고에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편집부 PD 등에 대한 휴대전화와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습니다. 네, 그룹 세븐틴의 10번째 미니 앨범 FLM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국제음반산업협회가 발표한 2023 글로벌 앨범 차트에서 세븐틴의 FML은 모건 웰렌과 테일러 스위프트의 앨범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2022년 정규 4집 페이스 더 선으로 톱10에 처음 진입을 한 세븐틴은 1년 만에 정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11번째 미니 앨범 세븐틴스 헤븐도 8위에 자리하면서 차트에 2개 음반을 모두 올렸습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없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면 방향을 바꾸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황선홍 감독이 월드컵 예선 2연전 사령탑을 임시로 맡게 되면서 이제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소집 여부가 관심입니다. 주장 손흥민과의 갈등은 봉합됐지만 여전히 개운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강인은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황선홍호의 합류에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황 감독과는 나쁘지 않은 관계지만 말끔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여전합니다. 손흥민과 화해했지만 협회나 대표팀 차원에서 공식적인 후속 조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집을 안 하는 징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독이 선임이 되면 그 선임과 잘 이 방안을 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식 입장 없이 대표팀에 소집하지 않는 것으로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팀 저녁 식사는 하나의 팀을 위한 자리인 만큼 저녁 식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태극 마크를 달고 뛰는 이상 앞으로도 이어가야 할 좋은 전통이자 유산입니다. 훌륭한 팀은 저녁 식사도 함께 시작하고 함께 끝냅니다. 경기 전날의 저녁 식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과하고 화해했지만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복귀전에서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모습으로 이번 시즌 처음으로 전반만 뛰고 교체됐습니다. 한국 축구에 우려가 많으신데 그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갈등은 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훼손당해서는 안 되는 가치도 언제나 있습니다. 임시 감독이 모두 잘 알아서 하라는 모양보다는 잘잘못은 분명히 짚고 가는 것이 태극마크를 달고 뛸 다른 선수들에게도 반면 교사의 교훈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야외 활동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었는데요. 내일 서울은 하늘만 잔뜩 흐리겠지만 충청 이남으로는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오전이면 충청과 남부 곳곳으로 확대되겠고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제주도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고 기온이 낮은 남부 산간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중서부와 전북 지방은 오후와 밤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남부지방은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올라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3도, 광주 5도, 부산은 6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대부분 예년 기온을 3에서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9도, 대전도 9도, 광주와 대구는 7도가 예상됩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3일절 연휴에는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토요일 아침 절정에 달한 뒤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큐에서도 숨가쁘게 총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속보 내용 중에 정정할 내용이 있어 알려드리고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기 광주을에 공천된 후보는 한명주가 아니라 황명주 후보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뉴스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